민호야. 할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 손자, 민호예요. 그날 주주총회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물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태양물산 전무 박우진은 단상 위에서 원고를 정리하며 준비된 순서대로 취임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뒤편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군청색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 자리를 피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강우진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꽂히는 순간 원고를 읽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힘없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쨍! 유리잔이 단상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회장 강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 쪽에 닿는 순간 늙은 손이 팔걸이를 붙잡은 채 부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주주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옷 좀 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박우진이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보안,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요. 무단 침입입니다. 회장실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와 남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울면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고 박우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회의실 안을 눌러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년 전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10월 15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혼자 설악산을 오르며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떠난 등산이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온 여행이었습니다. 정상까지 500m 남은 지점, 가파른 바위 구간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와르르 무너지며 민호의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가 등과 팔을 쳤으며 마지막으로 머리가 큰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울 태양물산 본사 회장실에서 비서실장 김 과장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부 강태준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가? 도련님이 설악산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위치 추적도 안 됩니다. 조부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구조대 보내. 헬기 띄워. 그날 밤부터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됐고 헬기가 산 위를 선회하며 서치라이트로 구석구석을 비췄으며 수색견이 민호의 옷에서 냄새를 맡고 산을 뒤졌고 경찰과 소방과 산악구조대가 총동원돼 밤새 수색했지만 사흘이 지나도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나자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며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조부는 매일 밤 회장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잘해줄걸. 그때부터였습니다. 본사 이사회실에서 고모부 박우진이 주도하는 은밀한 회의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멈출 수 없고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부는 손자를 잃었다는 충격의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고모부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고 법무팀을 소집해 실종 선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사회를 하나씩 장악하고 주식을 조금씩 모으며 취임식 날짜를 3년 후로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가능한 바로 그 시간까지 완벽하게 계산하며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나무 석가래가 보였고 오래된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고 특히 갈비뼈 쪽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롭게 쑤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더니 2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손님 깨어났어요. 상골 국수집 처녀 한다은이 큰 소리로 외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백발의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다은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만. 일주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네. 당신 산 밑 계곡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 다은이가 약초 캐러 갔다가 발견했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방안을 둘러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제 이름이 뭐죠? 어디서 왔죠? 다은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민호는 머리를 쥐어짜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게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이름은 이 산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강산이라 부르지. 어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강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산골 국수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러진 갈비뼈가 아물고 찢어진 상처가 아물며 몸이 점점 회복됐고 다은의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쌓인 장작을 패고 국물을 끓이는 일을 배우고 손님들 상을 나르고 가게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자 민호는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처럼 지냈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자세가 마치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식사 예절 교육을 받은 것처럼 너무 정갈했고 글씨를 쓸 때는 붓으로 서예를 쓰듯 한 획 한 획이 반듯했으며 잠결에 영어로 중얼거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고 민호 본인도 자신의 이런 습관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고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다은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서울 태양물산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고모부 박우진이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조부 회장 앞에 공손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이러시다가 큰일 나십니다. 강남에 있는 VIP 요양병원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조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호가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고모부는 속으로 비웃으며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났고 경찰도 수색을 중단했으며 법적으로도 사망 추정이 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사회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조부는 힘없이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 고모부는 조부의 동의를 얻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법무팀 팀장을 회장실로 불러 실종 선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주주총회 공고를 신문과 인터넷에 내보냈습니다. 태양물산 임시 주주총회 개최, 신임 회장 선출 안건, 일시 10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고모부는 본사 이사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 자리를 만들고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함께 치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보내며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어 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짜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확정했습니다. 10월 15일 법적으로 실종 선고가 가능한 딱 3년째 되는 날. 고모부는 이제 회장 자리를 확정짓기 불과 며칠 전이었고 조부는 점점 무기력해져 하루 종일 회장실 소파에 누워 지냈으며 고모부가 건넨 요양병원 입원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10월 10일 입원 예정. 고모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조부를 요양병원에 격리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태양물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으니까. 어느 봄날 오후 2시쯤 국수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빼입은 남자들 6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태양물산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물병과 메뉴판을 날랐습니다. 여기 국수 6개 주세요. 다 곱빼기로 주시고요. 손님들은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상사 험담을 시끄럽게 떠들며 국수를 후루룩 먹어치웠고 1시간쯤 지나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일어나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은이 빈 테이블로 가서 그릇을 치우려다가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양물산, 그 아래에는 태양 모양의 정교한 문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수첩을 집어들고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뒷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벌컥 열고 깊숙이 손을 넣어 민호가 3년 전 사고 날 입고 있던 옷을 꺼냈고 주머니를 하나씩 뒤지자 날꽃대가 탄 하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손수건 구석에는 파란 실로 수놓은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태양 문양. 다은은 손수건과 수첩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두 문양을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태양 광선의 개수도, 중앙원의 크기도, 세밀한 디테일까지. 다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비슷한 로고를 쓰는 회사가 많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직감이 들었고 손수건과 수첩을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아버지와 민호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은은 방문을 조용히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란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검색창에 태양물산을 천천히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화면에 떴고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은 메뉴를 하나씩 클릭하며 회사 소개, 연역, 사업 분야, 임원진 소개를 훑어봤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탭을 클릭했습니다. 스크롤을 한참 내리던 다은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공고, 실종 선고에 따른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내. 일시 10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장소 태양물산 본사 20층 대회의실. 안건 신임 회장 선출 및 취임식 거행. 다은은 공고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공고 아래에 첨부된 사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고 강민호 부회장을 추모하며 사진이 화면 가득 크게 떴고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 지금 이 순간 부엌에서 내일 쓸 그릇들 설거지를 하고 있는 강산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호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문을 조금 열고 잠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화면 속 사진을 들여다보며 잠든 민호의 얼굴과 번갈아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눈썹 모양, 코의 각도, 입술선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다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산이 재벌 후계자라고, 죽었다고 처리된 사람이라고. 다음 날 오후 국수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빼입은 남자들 몇 명이 시끄럽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태양물산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다은이 주문을 받는 동안 그중 한 남자는 국수집 안쪽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민호 쪽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얼굴에서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먹고 일어나 계산을 하면서도 그 남자는 민호를 다시 한번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양물산 본사에서 박우진의 개인 전화로 조용한 보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지방 국수집에서 강민호 부회장과 얼굴이 많이 닮은 남자를 봤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연으로 보기엔 꽤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국수집 앞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팅이 너무 짙어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장을 보러 마을 슈퍼로 걸어가면 누군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왔고 다은이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갑자기 다른 곳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뒤편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유리창을 똑똑똑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황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다은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직접 서울로 가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대학 동창 결혼식에 간다고, 민호에게는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하고 새벽 5시 첫 차 버스를 탔습니다. 4시간을 꼬박 달려 오전 9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에 다은은 주눅이 들었지만 휴대전화 지도 앱을 켜고 태양물산 본사를 찾아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어 도착한 곳에는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입구 앞 넓은 광장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기념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 강민호 부회장을 영원히 기리며 199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15일 당신의 꿈과 열정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기념판 중앙에는 액자로 된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기념판 앞에 서서 사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강산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강민호야. 저 사람의 진짜 이름이야. 다은은 기념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고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산골 국수집에서 살아온 그 남자가 이곳에서 기려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 다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서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고 진실을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기념판을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은은 밤 10시가 넘어서 국수집으로 돌아왔고 민호가 현관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친척집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다은은 거짓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잠이 전혀 오지 않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새벽 3시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강산 씨, 자고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민호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다은은 민호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노트북을 켰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물산이라는 대기업, 실종 선고, 강민호라는 본명, 10월 15일에 열리는 주주총회, 손수건 문양과 회사 로고의 일치, 서울에서 직접 확인한 추모 기념판과 사진.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재벌 후계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은은 노트북 화면을 민호 앞으로 돌리며 태양물산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추모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으며 손수건과 수첩을 나란히 놓고 문양을 비교했습니다. 봐요. 이 문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사람이 당신이에요. 틀림없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화면과 손수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며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한테 도둑 맞았어요. 지금 10월 15일에 다른 사람이 회장 취임식을 하려고 해요.
당신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가요. 진실을 확인하러 가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5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날 두 사람은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태양물산 본사 앞 광장에 민호와 다은이 시외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는 산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군청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본사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대리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고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경비원이 재빨리 다가오며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무슨 용건이십니까? 주주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민호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주총회요? 초대장 있으세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고 다은이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강민호 부회장님이세요. 3년 전에 실종되셨던 분이에요.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부회장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비원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고 경비원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민호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거기서 무단 침입이야. 다은도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었고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20층 대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두꺼운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마이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고 단상 위에서는 고모부 박우진이 원고를 펼쳐놓고 마이크를 잡은 채 취임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물산의 새로운 고모부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히는 순간 목소리가 뚝 끊겼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며 하얗게 질렸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손가락 사이로 사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단상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어 고모부의 구두와 바지를 적셨지만 고모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민호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정신병자 아니야? 보아는 뭐해? 회장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조부 강태준이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늙은 손이 부르르 떨리며 팔걸이를 붙잡았으며 입이 벌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고모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불법 침입이야. 빨리. 회장실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 4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민호의 양팔과 어깨를 붙잡고 힘껏 끌어냈지만 민호는 끌려가면서도 조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이 민호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고 그 호칭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부는 떨리는 눈으로 민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닮았고 목소리도 비슷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부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회의실 밖으로 나갔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으며 다은도 함께 쫓겨나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다은은 본사 밖으로 밀려나듯 쫓겨났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시는 이 건물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다은은 더 버티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천천히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근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막자리에 앉았을 때 다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재미있는 짓을 하셨더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세요. 계속 움직이면 산골 국수집은 하루도 못 버팁니다.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소 신고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다은의 손이 떨렸고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은아, 오늘 보건소 사람들이 나왔어. 위생 문제라면서 폐업 얘기를 하더라. 그 말에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가쁘게 쉬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릴 막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반대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숨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제가 나타날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끝낼 수 있어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요. 민호는 그렇게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민호는 다은을 여관에 남겨둔 채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청담동 태양물산 회장 저택으로 가주세요. 도착한 저택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담장을 따라 돌아 후문으로 들어왔고 별다른 저항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부의 서재였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누구냐? 민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조부 강태주는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손에서 사진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누구야? 조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에 봤던 주주총회에 난입한 사람이 아닌가.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부의 시선이 민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온 거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손자 민호라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증명해봐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상의를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 작고 둥근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흉터는 민호가 말을 잇지 않으려 했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살 때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할머니가 직접 약 발라주셨죠. 말을 하고 나서야 민호는 스스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말은 나왔습니다. 조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가 많이 울었지. 조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흉터를 보고 내 등을 꼭 안아줬어. 조부의 손이 떨리며 민호의 흉터 위에 멈췄습니다. 그 손길에 민호의 가슴이 이유 없이 먹먹해졌습니다. 조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70이 넘은 노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민호는 아무 기억도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품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부는 민호를 놓지 않은 채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와. 의료팀도 데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내 손자가 돌아왔다. 30분 후 비서실장과 의료팀이 도착했고 조부와 민호의 혈액이 채취되었습니다. 조부는 검사 내내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는다. 그 말만을 반복하면서 다음 날 오전 7시 정각 병원에서 보낸 봉투가 조부의 서재로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친자 감정 결과서 일치율 99.999%. 조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돌아왔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부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 이사 소집. 오전 10시 태양물산 본사. 이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채웠고 고모부 박우진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조부는 말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 부회장은 살아있습니다. 어제의 주주총회와 취임식은 모두 무효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호가 아무 말 없이 USB를 단상 앞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일자, 송금 금액, 이사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물산, 차명법인,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다시 박우진 명의의 계좌.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3년에 걸친 횡령, 그리고 그 돈을 숨기기 위한 배임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면 한쪽에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작은 분석 보고서와 검찰 접수 번호가 함께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태양물산 본사로 들어왔고 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실종됐던 재벌 후계자 생존 확인 불법 취임 무효. 일주일 뒤 본사 로비에서 민호는 다은과 그녀의 아버지를 조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분들입니다. 조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산골 국수집은 다시 문을 열었고 이번에는 웃음 속에서 국수가 팔렸습니다. 6개월 후 가을, 태양물산 본사 옥상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옆에 작업복 차림의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고를 준비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부는 민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년 전 이 아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조부는 다은과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제 손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3년 동안 가족처럼.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부는 다시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돌아온 날입니다. 집으로. 조부는 단상을 내려와 민호를 꼭 껴안았고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설악산이 보였고 3년 전 추락했던 그 산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고 빼앗긴 삶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산골 국수집도 이 본사 건물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강민호는 그렇게 진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